아베 전 총리 사망 직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아울러 일본 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생길지 또 한일 관계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보다 더 큰 자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자민당이 이길 것이라고는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대략 한 3% 정도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 3% 증가한 부분이 아베 수상의 일종의 추모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수를 넘었고 당연히 개헌이 가능한 정도의 수치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민당으로서는 의외의 대성을 거둔 셈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서 앞으로 기시다 총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 시각은 좀 엇갈립니다. 앞으로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지 아니면 아베의 뜻을 계승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둘 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아베 수상과 기시다 수상은 정치적 컬러가 전혀 다릅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베 수상은 일종의 강경 매파고요. 기시다 총리는 경제 정책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배분을 중시하는 그런 면에서는 온건 리버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베 수상의 정치적 파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상황이라고 불려왔었고요. 근데 아베 수상이 갑작스럽게 서거를 했을 때 정치적 공백이 큰데 그러면은 기시다 수상에 찬스가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아베 수상의 파벌이 94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자면 일단 당내 정치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당내 인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의원의 숫자에서도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30% 정도 아베 수상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기시다 수상으로서는 아베 수상의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는 내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아베 수상 그리고 아베 수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일정 정도 대결 국면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쩌면 올해 12월 정도에 지금 일본은행의 그 후임 총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분배냐 성장이냐라는 얘기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네.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9월부터 아마 이런저런 인선 개각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아마 조금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베의 뜻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이어봤지만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암중노색이 있겠죠. 자,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인 것은 한일 관계 그리고 그렇습니다.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부분이 과연 아베 노선 따라갈 것이냐. 네. 물론 지금 약간은 이어받는 모습입니다만 그 부분에서 변화를 모색할지 아니면 더 강화할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기시다 수상이 지금까지 작년 10월에 수상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은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추진할 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관측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는 기시다 수상이 당시에는 외상이었고요. 아베 신조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소극적이었을 때 기시다 수상은 아무래도 한일 화해를 주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둘기파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작용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위안부 합의는 살려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작년 10월부터 수상이 되고 난 뒤에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 기조적인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다음 한국이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상 없다. 굉장히 이 부분은 아베 수상의 언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은 아베 수상의 서거라는 것 자체가 워낙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시다 수상의 입장에서도 자신만의 시나리오 부분을 일정 정도 수정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일 관계는 사실상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당분간 한일 관계의 큰 변화라는 부분들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한일 관계의 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개헌 여부입니다. 네. 근데 어제 오늘 기시다 총리가 모두 2번이나 이 개헌의 속도를 내겠다. 네. 아베의 뜻을 이어받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개헌에 그 말 그대로 속도를 낼까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말씀드렸던 대로 아베 수상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것은 오늘 이제 스야가 있고 내일 이제 그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조문 외교를 하고 있듯이 일본에도 조문 전국이라는 게 이어지고요. 아베 수상의 아직까지 부재라는 부분이 실감이 안 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아베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정치가의 유지를 받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자민당 그리고 일본 정치 전체에서는 중요한 일종의 공통 구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의 일종의 조금은 립 서비스 같은 느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비둘기파라는 증거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민당 출신 수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갈 것인가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얘기되는 아베 수상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2018년에 지금 현재와 같이 자위대의 헌법 구조 명기 그리고 긴급 사태 조항 같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개헌 초안을 만들고 그 부분을 2년 후에 2020년까지는 실현하겠다라고 아베 수상이 얘기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교수님, 그 지금 CG로 나오고 있는데 이 개헌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개헌이 사실은 일본의 우경화의 상징처럼 지금 언론에 표현들을 하는데 네. 좀 쉽게 이게 왜 그런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일본은 1945년에 패전을 하고 나서 네. 가장 커다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황을 일단 권력을 갖지 않게 하는 이른바 상징천황제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일본이 결국 전쟁을 일으킨 가장 원흉이 되는 군사력을 갖지 않는, 특히 공격력을 갖지 않는 네. 그것을 헌법으로 보장한 게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공격형 군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데 보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일본이 자립된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민당이 창당하면서부터 일종의 이제 당 강령으로 내걸었던 것이 개헌이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70년대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보수 우파와 자민당 내에서도 뭐 개헌을 주장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는 그룹이 바로 기시다 같은 그룹이고요. 네. 그다음에 개헌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했던 게 아베 수상이라고 한다면 자민당 내 일종의 5월 동주 같은 상황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에 관한 일본 내 국민 여론이 네. 지금 우호적이다. 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일본 국민들이 아베표 개헌은 찬성하지 않더라도 기시다표 개헌은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분명히 통계 조사를 하게 되면 개헌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거부감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굉장히 치솟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일본은 폭염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이 된 것이 사실은 기시다 내각으로서는 굉장히 평판을 떨어뜨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개헌에 관한 얘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수상이 립 서비스로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시다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배분의 정치라는 부분을 살려나가면서 기시다적 컬러를 내세우고 개헌에 관한 얘기들도 자신이 주도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생기면 개헌을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개헌한 초안 만드는 작업부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한국과 일본만의 둘만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네. 한미일이라는 쪽으로 묶여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임 스가 총리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좀 한일 관계 잘 풀어봐라라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도 잘 안 되긴 안 됐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정권이 양쪽에서 다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요구하는 게 좀 더해지든가 뭔가 기대감이 미국 측에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우경화를 뒷받침한 것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방위를 분담해 줄 수 있는 우방은 결국 일본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역사 문제가 얽혀 있는 한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이 같을 수는 있으나 최근의 상황에서 중국의 패권주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한중 관계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한 전국의 상황에서 한국은 도대체 그러면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또 북핵이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과의 관계라든지 동아시아 전체를 바꾸는 굉장히 커다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일본의 그 자위대를 포함해서 방위력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하다면 개헌도 불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면서 일본과 보조를 맞춰 나갈 한국은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대단히 아베 수상을 포함했던 보수 우파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가 결국엔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당면한 국면에서는 가장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 것이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문을 좀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인데 조문 외교라고 또 표현을 하고 네.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대일 외교가 어떤 식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시다 수상 자신도 운신의 폭이 작기 때문에 네. 외교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크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대일 외교의 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국내에 지금 논의를 가속화시키면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대일 관계도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칙적이고 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